한국산 드론 한 대가 나토의 네이티오를 회의 테이블로 끌어냈다. 2025년 4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KAI가 공개한 SEAGUARDIAN K 드론 한 대가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무인정찰기의 존재는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군사 전략의 판을 뒤흔드는 초강수였다. 특히 나토의 네이티오가 직접 한국 측에 접촉하여 기술 공유와 운용 시뮬레이션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드론이길래 세계 최대의 군사 동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일까? 이 드론의 성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12시간 연속 해상 채공, 최대 3000km 반경 감시, AI 기반 전자정보 탐지, 그리고 100% 한국산 AESA 해상 레이더 탑재.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100% 국산화라는 단어다. 지금까지 해상 드론은 대부분 미국의 MQ-9B 또는 이스라엘제 헤런 TP와 같은 고비용 수입 모델에 의존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공급망 붕괴와 반도체 전쟁으로 허덕이는 사이 완전한 독자 체계를 구축해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나토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이다. 나토는 최근 발트해와 흑해 인근에서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 해상 스텔스 잠수함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미제 정찰 드론은 운용비가 너무 높고 유지보수 인프라가 유럽 내에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산 SEAGUARDIAN K는 이 모든 문제를 뒤집는 가성비 정밀도 장기 채공의 3박자를 실현해냈다. 한 나토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SEAGUARDIAN K는 2024년 말 동해와 남중국해에서 실전 배치를 마쳤고 해상감시 능력에서 일본의 카와사키 P1, 중국의 BGK 시리즈를 모두 압도하는 데이터를 확보했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 훈련 중 해당 드론이 48시간 이상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추적한 정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군사 전문지 디펜스 에이저를 통해 공개되면서 중국 국방부가 긴급 대응팀을 소집했다는 루머까지 돌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드론을 개발할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존재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선제 대응하는 국가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동적 무기체계에 집중했던 한국은 이번 SEAGUARDIAN K를 통해 능동적 억제 전략으로 전환했다. 즉, 적이 움직이기 전에 적을 보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췄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SEAGUARDIAN K가 단지 군사적 자산이 아니라 외교 전략의 핵심 카드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나토가 한국산 무인정찰기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유럽 안보 질서의 새 변수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일본 중심의 기존 동맹 구조가 아닌 기술력 중심의 전략 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즉, 총알이 아니라 반도체와 드론이 동맹을 만든다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이 아니라고 본다. 이건 한국이 변두리 수입국에서 핵심 기술 국가로 완전한 전환을 이룬 상징이다. 그 상징이 하늘을 날고 있다. 그리고 그 드론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트해, 동해, 남중국해의 파고를 꿰뚫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선 순간 한국이 드론 패권의 새 기준이 되다. 한국의 SEAGUARDIAN K 드론이 공개된 직후 유럽 주요 국방연구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국 드론과의 비교표 작성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이 자랑하던 MQ-9B SEAGUARDIAN 미국과 NEURON 프랑스는 성능에서도 가격에서도 유지비용에서도 SEAGUARDIAN K에 밀리고 있었다. 우선 미국의 MQ-9B는 고성능 장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 대당 단가가 1,2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SEAGUARDIAN K는 동급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단가가 약 680억 원, 즉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산 드론은 정비 주기와 소모품 비용이 높고 운용 시 미군 기준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므로 나토 내 여러 국가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 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는 운용국의 환경에 맞춰 드론을 커스터마이징합니다. 레이더, 통신, AI 알고리즘 모두 모듈화돼 있으며 NATO 표준과 호환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영국, 이탈리아, 체코,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즉각 움직이게 만들었다. 프랑스의 차세대 무인기 프로젝트 애니유아로에는 유럽연합의 야심찬 사업이었지만 문제는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예산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애니유아로에는 10년째 시험 비행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SEAGUARDIANK를 단 5년 만에,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과 반도체 위기 속에서 완성해냈다. 그 결정적 차이는 통합성과 결단력이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SEAGUARDIANK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의 기술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는 유럽의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기술 리더다. 이런 평가가 과장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더 명확하다. 영국 BAE 시스템즈가 개발 중인 TARANIS 프로젝트는 2028년까지도 실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독일의 유로에메이엘이 프로젝트 역시 예산 조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즉, 한국만이 현실적이고 즉시 투입 가능한 무인 해상 전략 플랫폼을 확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SEAGUARDIANK가 가진 변수 제거 기능은 기존 드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기상 악화, GPS 재밍, 전자전 공격 등의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내장 AI 항법 시스템은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만 보유하던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자체 기술로 구현했다. 게다가 이 항법 AI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카이스트,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계학습을 통해 적의 전자전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 우회 경로를 계산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건 말 그대로 드론의 두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다. 과거 미국산 드론은 GPS 전파가 끊기면 비상복귀 또는 채공 정지 모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SEAGUARDIANK는 적 전파 차단을 분석해 반대 경로로 진입, 적의 전자장비를 노출시키는 역추적 대응까지 실행할 수 있다. 이건 단순 감시 무기가 아니다. 전략적 공격 유도 도구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한국이 보유했다는 건 세계 군사 질서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기술의 등장이 국방 패권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항공모함, 전투기, 핵잠수함이 국가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AI 기반 드론과 초정밀 전자전 시스템이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국의 2등급 파트너가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KAI 한화 ADD, 세 축이 만든 전장의 신화 대한민국형 드론 산업의 반란. 한국의 SEAGUARDIANK가 세계 군사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기계 하나 잘 만든 게 아니다. 그 이면에는 KAI, 하나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만들어낸 전례 없는 기술 삼각동맹이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부품 개발의 연합이 아니다. 전략기술 생산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적 무기 플랫폼 시스템이다. 먼저 드론의 몸체와 기동 플랫폼은 KAI가 맡았다. KAI는 FA-50, KF-21 등 전투기 개발로 축적한 공기역학 설계 능력과 소재 경량화 기술을 그대로 SEAGUARDIANK에 적용했다. 덕분에 드론의 채공 시간은 기존 대비 42% 이상 증가, 연료 효율도 30% 이상 개선되었다. 단순히 오래 나는 것이 아니다. 바닷바람, 습기, 염분, 기압 변화에 강한 소재를 적용해 태평양 발트 해남 중국해 모든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은 한화 시스템이다. 한화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 전자광학적 외선 EOIR 센서, AI 기반의 전자전 탐지 시스템까지 공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센서들은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다. 실시간 이미지, 분석 자동적 분류 열 신호 기반 이동 경로 추적을 자동화한 완전 자율식 탐지 분석 판단 통보 체계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통신망을 통해 지상 통제소와 공유되며 필요 시 드론 자체가 판단하여 즉시 회피 또는 추적 모드로 전환된다.
이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최상위급 시스템에서만 구현 가능한 단계다. 하지만 한국은 이걸 양산형 드론에 적용해버렸다. 그 자체가 혁명이다. 마지막 퍼즐은 ADD 국방과학연구소다. ADD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두뇌라 할 수 있다. 이번 SEAGUARDIAN K 개발에서 ADD는 AI 항법 알고리즘, 위성통신 연동 모듈, 그리고 전자전 대응 시뮬레이터를 책임졌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전파 제밍 자동 우회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단순히 GPS 신호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적의 전자파 패턴을 학습해 다음 신호 방해 시점을 예측하고 사전 대응 경로를 계산해낸다. 즉, 드론이 스스로 위협의 패턴을 읽고 미리 회피 혹은 역탐지를 준비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건 미국 DARPA에서도 아직 테스트 중인 기술이다. 이러한 삼각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ADD가 요구 성능과 위협 시나리오를 설계하면 한화가 거기에 맞춘 센서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KAI가 이를 통합해 완성형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과정 전체가 대한민국 내부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수입 모듈, 외산 OS, 미국 기술이 낄 틈이 없다. 완전한 기술 자립, 완전한 주권 통제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구조가 21세기형 무기 생산의 정답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수입 조립 테스트로 무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예측 학습 자율 결정 기반의 생명체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생명체를 만들었고 심지어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방산이 아니다. 기술 패권 전략 주도권 외교적 무게 중심을 동시에 움켜쥔 결과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국만이 가능하다. 왜냐고? 우리에겐 빠른 결정, 빠른 실행, 그리고 끈질긴 개선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은 유럽이 앞서 있었을지 몰라도 속도와 의지는 우리가 압도했다. 그 말대로 지금 유럽과 미국은 프로토타입 시연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 평가 계량 수출 상담까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드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조용히 떠오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 발트해까지 한국형 드론이 바꿔놓은 해양 균형의 판도. SEAGUARDIAN K가 본격 배치된 이후 동북아와 유럽의 군사 균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드론은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다. 그것은 해양 감시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 재조립한 전략 도구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란까지 전방위적 경계 태세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5년 3월 동중국해 상공. 중국 해군이 칭다오에서 항모 전단을 출항시키며 대만 해협에 전술적 위협을 가하던 순간 한국 해군의 작전 통제구역 상공에서 SEAGUARDIAN K2기가 조용히 이륙했다. 이 드론은 인공위성 수중음파 탐지 전자파 수집을 동시에 실행하는 모드를 탑재하고 있으며 당시 중국 측 전파 교란 전자전 EW 시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연속 감시 체계를 완벽하게 수행해냈다. 이 작전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사건 이후 한국군 무인기가 우리의 전략 자산을 36시간 이상 추적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다. 중국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며 공개할 수 있다는 심리적 우위 확보다. 동시에 한국은 발트해 작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초 폴란드 공군과 협조 아래 SEAGUARDIAN K1대가 리투아니아 해상 인근에 배치되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러시아 해군의 칼리닝그라드 해상기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 해당 지역은 NATO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전략 요충지다. 그런데 미국이 아닌, 프랑스도 아닌 한국의 무인기가 그 핵심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내부에 충격을 안긴 것이다. SEAGUARDIAN K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감시 그 자체보다 침묵 속에 억제력이라는 데 있다. 적이 무엇을 해도 그것이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행동이 제약되고 전략이 위축된다. 이건 핵무기처럼 공격용이 아니면서도 상대국의 판단 자체를 흔드는 전술 억제 수단이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2024년 말 일본은 홋카이도 북단 해상에서
자위대 해상 초계기가 이상한 전파 신호를 탐지했다. 그 신호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한국 해군 소속 SEAGUARDIANK였다. 한국 측은 일본과의 통보 없이 해당 지역에서 북방 해역의 러시아 움직임을 단독 감시 중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사전 통지 없는 한국의 독자 정찰이라며 불쾌해했지만 실상은 일본이 감시 주도권을 한국에 빼앗긴 데 대한 당혹감이 컸다. 내가 보기엔 이 모든 움직임이 가리키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보완적 역할을 맡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핵심 감시국가로 올라섰다. 감시국가란 단순히 군사력의 보조가 아니다. 전장 전체를 꿰뚫고 동맹국들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적의 발언조차 바꾸는 전략 중심 국가다. 이러한 위치는 과거에는 미국과 영국만이 독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드론이 떠오르는 곳마다 전략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 SEAGUARDIANK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조용히 반복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움직이기 전부터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억제는 없다. 그리고 이 억제의 기반을 대한민국이 만들었다. 미국 국방부의 조용한 항복 한국, 그 기술을 우리와 나누자. 2025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제8차 한미 안보전략 대화는 겉보기엔 평범한 회담처럼 보였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놀라운 제안을 꺼냈다. SEAGUARDIANK의 통합 레이더 모듈 및 AI 항법 알고리즘에 대해 기술 교류 협약을 검토하고 싶다.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공동 운용 체계를 만들자. 그 말은 곧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기술 공유 공동 운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늘 자신들이 제공자이자 주도자였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거나 조건부로 생산 라이선스를 받아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뒤바뀌었다. 미국이 먼저 요청하고 한국이 검토하는 위치에 오른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탐냈던 것은 SEAGUARDIANK의 레이더 AI 통합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의 MQ-9 시리즈 드론은 정찰 능력은 우수하지만 전자전 EW 환경에서의 자율 판단 능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즉, 적의 전자파 교란에 의해 GPS 위성 통신이 차단될 경우 수동 조작으로 복귀하거나 정지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SEAGUARDIANK는 그런 상황에서도 AI 기반 항법 시스템으로 우회, 회피, 심지어 적 위치 역추적까지 실행한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 기술의 핵심 코드가 순수 국내 개발이라는 점이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물론 미국은 자존심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기술 공유라고 표현했지만 그 실상은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신중했다. 한미 전략 동맹의 차원에서 일부 기술 협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핵심 모듈 및 AI 알고리즘 자체는 이전 계획이 없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공동개발 형태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며 빠져나갈 여지를 남겼다.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무엇인가? 기술 패권이 동맹 구조마저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동맹의 위계 구조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술의 우열이 동맹의 새로운 위상을 만든다. 한국은 지금 그 기술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미국은 그 기술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이번 기술 교류 제안을 하면서 특정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초정밀 위성 데이터 일부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SEAGUARDIANK의 레이더 데이터 일부를 공유하는 교환 협정을 요청했다. 이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미국은 그간 위성 정보는 동맹에게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으며 실시간 정보 공유는 오직 파이브 아이즈 동맹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내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그 반열에 오르려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대한민국 국방외교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본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드론 한 대로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시선을 돌려놓았다. 이것은 기술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전략 외교 동맹의 구조까지 재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고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요구할 차례다.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차례다. 동유럽의 선택 미국도 프랑스도 아닌 대한민국 드론을 찾다. 2025년 6월 폴란드 국방부는 한 가지 발표를 통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한국의 SEAGUARDIAN K 드론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요청했으며 향후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 한 문장은 곧 유럽의 전장에 한국 무기를 배치하겠다는 뜻이며 그 의미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다. 유럽의 전략적 무기 파트너로 한국을 공인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사실 폴란드는 지난 수년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제 MQ-9, 이스라엘제 헤런, 터키제 BAYR AKTAR TB 등을 비교 검토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미국산은 너무 비쌌고 이스라엘산은 유지보수 인프라가 부족했으며 터키산은 전자전 환경에 취약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SEAGUARDIAN-K가 지속 비행 AI 항법 다기능 정찰 합리적 가격을 모두 갖춘 채 등장한 것이다. 폴란드가 놀란 건 단지 성능이 아니었다. SEAGUARDIAN-K는 유럽의 기후지형에 특화된 맞춤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무기 체계와는 차원이 달랐다. 우리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은 늘 정답만 요구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 현지 군 관계자의 직접 발언이다. 그리고 그 발언 뒤에는 한국 무기의 철학이 존재한다. 한화와 KAI는 이미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 현지 실증 테스트를 위한 SEAGUARDIAN-K 전시기체와 모의 운용 시스템을 제공한 상태다. 테스트 결과 극저온 환경 22, 산악지형, 농업지역 전파 간섭 상황 모두에서 완벽한 통제 및 정찰 기능을 유지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우리는 이제 한국과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단계에 도달했다. 는 발표를 통해 사실상 구매 의사 표현을 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국가가 모두 기존엔 미국 프랑스 중심의 NATO 구매 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실전 가능 가격 현실성 유지보수 용이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충족한 곳이 한국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공장 기반을 현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유연성까지 보였다. 수출이 아니라 공동 생산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의 안보를 돕는 동시에 산업도 함께 성장시킵니다. 이 철학은 기존 방산 강국들이 절대 제공하지 않던 접근이었다.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지금 세계는 동맹국이 아니라 현실적인 파트너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고 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니다. 신뢰, 유연성, 공동 성장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은 미국과 프랑스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한국이 되찾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느냐이다. 이미 KAI와 한화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현지에 수리 및 업그레이드 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며 동시에 드론 부품의 모듈형 수출 허가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다. 유럽 전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중국이 두려워한 한국의 눈 SEAGUARDIAN-K 베이징을 흔들다. 2025년 7월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전례 없이 날카로운 논조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SEAGUARDIAN-K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 지배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무기는 단순 감시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전술적 변수가 되었다. 놀랍게도 중국은 이 SEAGUARDIAN-K를 무인기라 부르지 않고 한국의 눈이라 명명했다. 이건 명백한 메시지다. 우리는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 그것도 끊임없이 치밀하게 조용하게. 중국의 불안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실시한 대한미사일 실사격 훈련 당시 SEAGUARDIAN K2기가 말레이시아 해역 상공에서 실시간 채공 중이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중국 해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방위 전자전 교란 시도 EW 방사 패턴 확산, GPS 블록, 통신 정지를 펼쳤지만 SEAGUARDIAN K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 수집과 영상 실시간 분석을 그대로 수행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미국 ASEAN 일부 동맹국들과 공유되었다는 첩보가 중국 정보당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이후 베이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내 SEAGUARDIAN K 감지 및 추적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동했다. 일명 청룡작전이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SEAGUARDIAN K의 항로 분석, 레이더 방사 특성 수집, 전파 간섭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AI 기반의 역추적 감시 드론 개발을 단축시켰다는 보도도 등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드론을 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뭘 하든 한국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 넘길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SEAGUARDIAN K가 무서운 이유다. 무력 시위나 무기과시가 아닌 정보의 주도권을 빼앗는 침묵의 힘. 중국 CCTV 군사 채널에서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은 더 이상 정보 의존국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독립적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심지어 전파와 전자전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 이 발언은 중국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하이난 해군 기지에 고정형 전자전 탐지 레이더 배치, 조기경보 위성 2기, 동중국해 상공으로 궤도 변경, SEAGUARDIAN K 대응 전문부대 창설 논의 PLA 해군 정보전 사령부 소속.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보며 느낀 점이 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드론을 잘 만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적 억제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억제란 핵무기, 미사일, 혹은 전면전 대비책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감시 데이터 예측 판단. 이 네 가지 요소만으로도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를 한국이 개발했다. 중국은 지금 자국의 항공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텔스는 더 이상 은폐되지 않는다. 전자전은 오히려 노출을 유발한다. 무력 시위는 이제 녹화되고 저장된다. SEAGUARDIAN K는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SEAGUARDIAN K, 무기를 넘어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다. 2025년 현재 SEAGUARDIAN K는 더 이상 단순한 무인 정찰기가 아니다. 그 존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방향을 바꾼 이정표, 그리고 전 세계 안보 구조를 바꾸는 플랫폼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SEAGUARDIAN K는 전통적인 방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과거의 무기는 파괴력이 기준이었다. 누가 더 큰 폭탄을 만들고 누가 더 빠른 전투기를 보유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러나 SEAGUARDIAN K는 정보의 질 탐지의 정밀도 그리고 상황 예측 능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능형 감시 억제 플랫폼이다. 한 대의 드론이 적의 전체 작전 계획을 무력화시킨다. 군사력의 패권이 총구에서 코드로 이동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새 정의다. 이제 SEAGUARDIAN K는 국가의 전략 커맨드 체계에 통합된 실시간 데이터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해양 이동 루트, 적 전파 패턴, 통신 간섭 정도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성국의 작전 알고리즘을 예측한다. 외교부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즉, 이 드론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국방 외교 과학기술 산업을 연결하는 전략 플랫폼인 셈이다. 뿐만 아니다. SEAGUARDIAN K는 민간 기술 확산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체에 적용된 AI 경로 최적화 시스템은 물류 드론의 항로 설계 기술로 전환되고 있으며 레이더 기반 기상 탐지 기술은 태풍, 기후 예측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다. 또한 자율비행 알고리즘은 향후 스마트 농업 드론, 산불 감시 드론, 재난 대응 드론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한국은 지금 국방 기술로 민간 산업의 고도화를 동시 추진 중이며 SEAGUARDIANK는 그 첫 사례이자 상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EAGUARDIANK가 K방산이라는 브랜드를 넘어 K전략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전략적 신뢰를 수출하는 국가다. 폴란드, 루마니아,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국가들이 단순한 구매를 넘어 운용 협력 정비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이건 프랑스, 독일, 미국이 주도하던 패러다임에서 한국이 독립적 주체로 자리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개인적으로 나는 SEAGUARDIANK가 KF-21 이상의 국가 이미지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KF-21이 하늘의 힘이라면 SEAGUARDIANK는 보이지 않는 눈, 전장의 데이터 우위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눈은 언제 어디서든 떠오를 수 있고 누구든 감시할 수 있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보다 더 강력한 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평화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SEAGUARDIANK라는 하나의 무기를 통해 안보, 산업, 외교, 기술의 사각을 전부 메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드론의 진정한 힘이다. 비행 성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전술이다. K방산의 도미노 효과 독일 프랑스를 넘고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무기. 2025년 하반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 무기가 독일, 프랑스, 스웨덴을 밀어내고 유럽 내부 입찰에서 연속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SEAGUARDIANK다. 하지만 단지 드론 하나 때문은 아니다. SEAGUARDIANK가 촉발한 K방산 신뢰가 전체 시장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가 SEAGUARDIANK의 시범 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가 연달아 한국산 무기 체계를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겠다 고 발표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NATO 동맹이지만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프랑스, 독일 무기의 비싼 가격과 공급 불안정성에 불만이 컸다는 점이다. 그 틈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들었다. 2022년, 2024년 사이 독일 RHEINMETAL은 방산 수출 목표를 20% 달성하지 못했고 프랑스 데솔트는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입찰 연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호주, 폴란드, 노르웨이 납품, FA50 경공격기 말레이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납품, 천무 MLRS UAE 루마니아 수출 협상 중, SEAGUARDIAN, KNATO 협력 요청 및 동유럽 전개. 그리고 이 모든 수출 곡선은 전술적 가격 맞춤형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협력이라는 전략 아래 이루어졌다. 이른바 K방산 3대 원칙이다. 싸움이 아닌 억제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닌 동반 개발 모델. 기술 이전을 통한 자생력 부여. 이 철학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안보 동맹의 형태를 재정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기술 이전을 꺼리고 독일은 유지보수 비용을 숨기며 미국은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지만 한국은 같이 가자고 말한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0년 대비 310% 증가, 연간 240억 달러 돌파 예상. 이는 세계 6위 수준이며 3년 내 프랑스를 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아직 자체 무기 개발 중심에 머물러 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내 정치적 리스크로 시장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럽의 수요 아시아의 기술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2025년 5월 스웨덴 군사포럼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였다. SEAGUARDIANK는 단순한 드론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방산 철학,
전략적 겸손, 기술적 야심이 결합된 하나의 상징이다. 이 평가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는 이제 좋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촉발한 것이 SEAGUARDIANK다. 그것이 상징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우월이 아니다. 기술 외교 전략 철학이 결합된 완성형 방산 국가, 바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다 무기 아닌 전략을 수출하는 국가의 탄생. 2025년 세계는 더 이상 냉전의 질서로 움직이지 않는다. 핵무기나 군사동맹의 힘만으로는 전장을 제어할 수 없고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누가 먼저 감지하는가, 누가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가, 그리고 누가 더 빠르게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가 모든 전장을 좌우한다.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술로 전장을 설계하고 전략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SEAGUARDIANK라는 이름이 존재한다. SEAGUARDIANK는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완전한 기술 자립의 상징이며 자주적 안보 철학의 결과이자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신뢰의 플랫폼이다. 우리는 이제 단지 방산 수출국이 아니다. 우리는 기술 기반 동맹의 개념을 새로 정의한 국가다. 돌이켜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의 무기 종속 구조 안에서 부품 하나조차 국산화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하지만 2025년 우리는 자국에서 설계하고, 자국에서 개발하며, 자국에서 배치하고, 자국에서 수출한다. 그리고 그 무기는 세계 10여 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실전 자산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이 흐름은 단순한 수출 확대나 GDP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의 실현이고 대한민국이 혼자 설계한 미래의 첫 번째 실체다. SEAGUARDIANK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적국의 전자전 대응 체계를 무력화했고 유럽의 전략 구조를 뒤흔들었으며 미국과 중국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무기의 정의다. 폭발력이 아닌 정보력이, 사거리가 아닌 정밀도가, 무게가 아닌 판단 속도가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 그리고 SEAGUARDIANK는 이 모든 기준을 대한민국 기준으로 다시 써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도 아니고 단순히 방산 수출국도 아니다. 우리는 국가 전략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동맹국은 우리를 기술 파트너로 대하고 적성국은 우리 기술을 견제하며 중립국은 우리의 판단을 참고한다. 그 자체가 전략국가의 위상이다. SEAGUARDIANK의 등장은 단지 한 모델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 철학의 진화,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설계할 차례다. 우리가 기준이 될 시간이다. 더 이상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전략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 대한민국, 이제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공유하는 국가다. 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이 인간의 가슴 속에 욕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두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믿죠. 하지만 인간은 늘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령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인간 면역체계의 거부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전자 변형이 가해진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인공 배아를 만드는 등 신 고유의 영역을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죠. 무기 분야에서도 인간은 신이 소유한 것을 현실에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데 한국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국가임에도 핵무기 없이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어떤 무기들이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20년 3월 24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안흥 시험장에서 쏴 이어도 북쪽 60km 해상에 떨어졌는데
당시에는 이 미사일에 대한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몇 달 후 정체가 밝혀졌죠. 바로 지하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된 현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 글이 실렸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듯 그는 지금까지 재래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육해공 기반 3대 핵전력 무기 시스템을 모두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보통 핵폭탄을 운반하려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공중에서 투하할 수도, 지상에서 쏘아 올릴 수도, 바다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는데 이를 삼각 핵투발 수단 누클리어 트라이에드이라 칭합니다. 즉, 공중에서 투하하는 순항미사일이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개발 목적이 핵무기를 운반하기 위함이었는데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세계의 핵투발 수단을 전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현무사로 이름 붙은 이 미사일은 아무리 봐도 기이한 형태입니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시험 발사 후 여러 언론에서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에 돌입했는데 당시 현무사의 탄두 탑재량은 2톤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사로 보이는 미사일이 실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날 행사에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등등 수많은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는 고위력 현무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현무4의 경우 현무1을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고위력 현무미사일이 현무4인지 아니면 신형 미사일로 알려진 현무5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에 군이 의도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세부 재원도 비밀에 해당하는데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로는 현무5의 경우 탄두 중량만 9톤에 총 중량은 36톤에 달하는 진짜 괴물입니다. 기형적일 정도로 탄두의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보동 1000km 이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탑재량은 1톤가량인데 9톤이라면 미사일의 모양은 대가리가 지나치게 큰 가분수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무사를 개발할 당시 핵탄두를 달 수 없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미국이 한때 개발을 검토했다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라즈 프롬 가드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현무사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현무는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후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은 전술핵 수준인 TNT 1KT에 해당합니다. 즉 TNT 1000톤을 터뜨리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는 것인데 탄두 중량이 9톤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도대체 신의 지팡이가 무엇이길래 미국이 개발을 검토하다 포기했는지 또 한국은 어떻게 신의 지팡이에서 현무사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일까요? 패배하기는 했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레이지 동레이지 도그이라는 폭탄을 사용해 베트콩을 깨부순 경험이 있습니다. 레이지 독은 폭약을 넣지 않은 강철 폭탄입니다. 폭탄인데 폭약이 없다니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미군은 모탄에 해당하는 커다란 용기의 길이 25, 지름 10 크기에 무게 20G짜리 총알 모양의 금속을 잔뜩 담은 후 이를 하늘에서 투하했는데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작은 총알 모양 금속들이 지면 근처에 도달했을 때는 초속 210m 나는 무서운 속도에 도달했죠. 이는 마치 기관총을 수직으로 발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했는데 인간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1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는 평범한 금속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발탄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금속 덩어리들이 비행기에서 낙하하면서 운동에너지가 더해지면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미군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바로 신의 지팡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약 엄청난 무게의 금속이 비행기가 아닌 우주에서부터 떨어진다면 그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가공할 만한 위력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였습니다. 최초 미국이 신의 지팡이를 계획할 때는 전봇대 크기의 텅스텐 막대 묶음을 우주에서 떨어뜨려 음속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지팡이를 실현시키려면 반드시 텅스텐이라는 광물이 필요한데 텅스텐은 스웨덴어로 무거운을 의미하는 텅과 돌을 뜻하는 스텐의 합성어입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중석이라 부르죠. 텅스텐은 톤당 가격이 대략 3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비싼 금속입니다. 그런데 2003년 미 공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1m 길이의 0.3m 지름을 가진 텅스텐 막대를 저궤도에서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최종 속도는 마하 11시속 13,475km, 위력은 11.5톤 TNT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스텐 막대 자체가 9,000kg에 달해 대단히 매력적인 위력은 아닙니다. 여기에 비싸디 비싸다는 텅스텐을 제작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하늘로 쏘아 올린다면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1kg 물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대략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9톤의 텅스텐을 지구로 쏘아 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과연 이게 그만한 매력이 있는 무기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서는 수십 년 동안 먼지만 뒤집어 쓴 상태로 현실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저 게임이나 영화 소재 정도로만 다뤄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 신의 지팡이에서 힌트를 얻어 현무4와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로 발전시킨 겁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북한은 전 국토를 요새로 만든다며 북한 전역의 화강암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벙커를 건설했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의 말에 거대한 지하시설을 건설했으며 유사시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을 계획이라고 밝혔죠. 핵이나 미사일 등의 핵심 무기들도 전부 지하에 숨겼다고 전했는데요. 그냥 폭탄에 화약을 가득 채우면 안 되나? 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화약이 가진 무게로 운동 에너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약이 폭발하며 만드는 화학 에너지로 지하 깊숙한 목표까지 파괴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물론 핵폭탄을 이용하면 베스트지만 한국은 실정상 핵을 보유할 수도 개발할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했던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 에너지에 기댄 폭발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신의 지팡이처럼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탄두의 무게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한 현무4는 탄두의 화약을 적당히 채우고 대부분을 무거운 중금속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각만큼 기이한 가분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길이를 늘렸고 이 덕분에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다다른다고 하죠. 현재 신형 미사일인 현무5의 시험 발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러한 미사일은 각도를 높여 고각으로 발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멀리 보내려면 30-45도 각도가 최적이지만 현무4나 현무5는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야 하므로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각도를 높여 더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리죠. 최대한의 하강 운동 에너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무기라면 국민 대부분이 궁금해할 텐데 왜 진짜 실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전략무기이므로 북한에 노출시키는 것이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렸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현무4나 현무5는 각도를 줄이고 탄두 중량을 낮추면 장거리 미사일로 변신하는데 그 사정거리에 드는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국들이 전부 유효 사거리에 듭니다. 그래서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1년 뒤 도산 안창호함을 통해 발사한 SLBM 시험 발사 당시 중국은 북부전구 해군 소속 정보함 한 척을 소욱산도 부근으로 파견해 정보를 수집해 간 것으로 알려졌죠. 전략무기를 가진 국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사실을 겉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잠재적인 적국이 함부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테니까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핵무기 발사 훈련과 핵시설을 스리슬쩍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지 훈련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하고 만다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소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현무 미사일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실제 이를 사용해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용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무기의 존재 목적답게 이를 비공개로만 돌리지 말고 북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출의 타겟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갑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WP 통신 역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이 지원한 무기를 이번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서 병력 660여 명과 차량 80여 대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을 넘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결단한 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군단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자주포는 깡통이라고 비난하던 우크라이나 포병들도 한국 자주포가 온다는 소식에 사기를 끌어올리며 러시아에 반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자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동 중이던 K9 자주포 한 대가 궤도가 이탈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주행 중 도로 경계석과 부딪히며 궤도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궤도가 이탈된 K9 자주포는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섰으며 다행히 인명 및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의 충격에 약한 궤도 차량의 특성상 가끔씩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 이번 사고를 K방산의 명품 자주포의 굴욕이라며 K9 자주포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언론들이 국내 소식을 신속하게 퍼나르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자주포 사업에 지장을 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병의 K9이 파생형 자주포가 쓰레기라고 혹평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크라이나 군의 포병 지휘관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폴란드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베테랑 포병 안드레이 코브자르는 1990년대부터 포병으로 활약해온 인물로 현재 독일 자주포 PGH-2000으로 이루어진 포병 부대의 지휘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통해 차륜형 자주포보다 궤도형 자주포가 압도적인 이점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차륜형과 궤도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번 전쟁으로 궤도형 자주포가 명백하게 우세하다는 사실을 증명되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없어 공격당할 시 외부에 노출된 승무원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PGH-2000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찬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같은 궤도형 자주포인 크랩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혹평을 남겼는데요. PGH-2000과 유사한 무기인 크랩 자주포도 타봤지만 이 무기가 미숙하고 미완성인 무기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20년 동안 이 자주포를 완성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실패작이라고 한약에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고 장갑도 얇은 편이며 자동장 전장치도 없어 모든 걸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전체 수량의 3분의 1가량인 80대 중 30대가 손실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가 파괴되며 승무원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자주포 제조사의 숙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크랩 자주포에 대해선 미완성된 무기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당연히 폴란드의 이들은 기껏 도와주기 위해 무기를 지원 보냈더니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노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랩 자주포에 한국의 K9 자체가 적용된 만큼 한국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크랩에 대한 실전 평가가 혹시 K9 수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불안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기사가 K9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불만의 대부분이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대한 것이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에 유폭이 빈번한 문제는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도 지적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포탑으로는 영국제 자주포 AS-90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쓰고 싶은 포탑 내부 측면에 장약을 노출한 채로 보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탑이 뚫을 경우 그대로 유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격당하더라도 자주포만 파손되고 무방비 상황에서 포탑이 통째로 유발하며 승무원 전원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크랩 K9 차체는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물건입니다. 기동성은 PGH-2000보다 뛰어나며 내구성에 있어서도 대전자 지뢰를 밟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 전원이 생존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K9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더라면 PGH-2000과의 평가가 역전되었을 거라 자신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국제정체로 인해 K9 자주포가 정말로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진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발표하며 북러 군사동맹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측 이 조약에 담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한미 상호방 위조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약에는 예방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에 나선다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지체 없이 IT와 군사적 원조 같은 표현들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 맺은 집단 안보 조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안보 방안에 두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종전 서번을 하지 않았기에 엄연히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뜻하죠. 전 국민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었고 정부에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죠. 장우진 국가안보실 의장은 지난 20일 국가만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날지도 많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위 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1973년 베트남 전쟁 철수 이후 52년 만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살상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것만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전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러시아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 한국 역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에 이어 북한과의 군사동맹까지 선언한 마당에 이번에도 잡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상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교적 수사도 없이 도발적인 문구 선택까지 서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단단히 분노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한국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준 방산 능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연장시키고 유럽의 방위를 단단하게 고쳤는데 그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한국의 어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될 것인지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방공 무기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선 가장 간절한 무기입니다. 지난 2022년 최종 퇴역시킨 호크 대공 미사일이 고려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운용해왔던 무기인 만큼 상태가 좋아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원될 살상 무기는 155포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을 동한 우회 지원으로 수십만 발을 지원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지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현상 유지를 넘어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수준의 포탄을 공급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까지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우리 국건이 운용하고 있는 K9를 우크라이나까지 실어보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 땅에서 운용 중인 K9의 자주포들을 지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유럽에서만 폴란드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까지 5개 국가가 K9의 자주포를 도입해 주력 자주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K9의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도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에 묶여 있었기에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러시아가 손을 넘게 되며 이 유럽의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튀르크의 프루트나까지 포함한다면 유럽에서 현재 운영 중인 K9의 대수는 490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수량만큼 K901 추가 수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참에 연식이 오래된 K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최신 개량형인 K9 이내에 도입을 제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기가 지원되더라도 한국의 막대한 공급 능력이라면 우크라이나 전망을 뒤집고 러시아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선을 넘은 것은 러시아이고 국제사회에서 호구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 도 아군도 없다는 말은 한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는 지금의 관계 악화에는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푸틴이 실각하고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게 된 대한민국이 굽히고 있던 허리를 펴고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러시아에게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라며 또한 K9의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 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 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3일에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로 그들의 생각이 들렸다는 것을 반증했습니다. K9는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 군수품 수출 총액이 중국을 넘어서서 몇만 명의 방산 노동자가 중국의 100만 방산 노동자를 이긴 셈인데요.
중국은 대형 민간 기업에 군수품 제조를 맡겨야 될 실상입니다. 당분간 중국에서는 민간 전환 군수 생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의 자주포들은 생각하는 만큼 K9보다 강력하지 않습니다.